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현선입니다. 어느덧 연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쉬움, 두려움, 긴장감 이런 감정이 먼저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부정적인 감정에만 빠져 있으면 우리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순간 뇌는 바로 신체 곳곳에 신호를 보냅니다. 불안하면 심장은 빨라지고 근육은 긴장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해지면 몸에 활력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도 긍정적 변화가 생기게 되죠. 이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은 바로 뇌에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신호를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이자 생각과 감정을 조절해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오늘 5시엔 대세남에서는 설 특집 대담, 위로 건강, 그리고 행복에 관한 이야기 제3부, 뇌로 읽는 행복한 삶이란 주제로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권정태 교수와 이야기 나눕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5시엔 대세남 설 특집 방송 위로 건강 그리고 행복에 관한 이야기 제3부 뇌로 읽는 행복한 삶. 뇌과학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행복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권정태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권정태라고 합니다. 예, 먼저 좀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지금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에서 뇌과학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우리 사회 행동 혹은 정서 이런 것들이 우리 뇌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들의 어떤 기전에 의해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우리 행동이 조절되는지 아하.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들가 뭐 행복감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이게 다 뇌의 작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이런 뭐 감정들이 우리 심장에 있다. 예. 고대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이제 뇌과학이 현대로 오면서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감정, 인지 그리고 운동 조절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뇌에 있는 신경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예. 확인돼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뇌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뇌과학을 연구하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제가 대학에 갈 때는 인문학을 했었습니다. 인문학이요? 예, 인문학에서 뇌과학으로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예, 진로를? 맞아요. 저한테 이제 되게 중요했던 질문은 나는 뭐지? 나는 왜 사는가? 아, 존재에 대한 물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철학적이고 그런 질문들이라고 생각해서 예. 처음에는 사회학과 심리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신경과학을 접하게 됐고 예. 내가 느끼는 이런 감정 혹은 내가 나는 누구라고 인식하는가 이런 의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뇌에서 생성된다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이제 신경과학에 대한 매력에 빠지고 뇌과학을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면서 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질문을 이제는 과학적으로 풀어가고 계시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게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예.
그 과학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기술 개발과 우리의 이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예, 그런 추상적인 것들에 대한 대상이 이제 과학적인 대상이 돼가고 있는 예. 과정이고 저도 그 흐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뇌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뇌는 미지의 영역이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뇌를 연구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뇌 연구가 어려운 거죠? 아, 어렵습니다, 진짜. 일단은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가 개수를 생각해 보면 한 800억 개 이상, 860억 개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평균적으로 하나의 신경세포가 다음 신경세포에 연결을 맺을 때 뭐 1000개 정도의 연결을 맺는다고 예. 우리는 평균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연결망의 구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거기서 생성될 수 있는 정보의 단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구조물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게 어떤 물질적인 결과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정보들이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 정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조작해 볼 수 있는 방법론이라는 것이 또 어렵죠. 예. 예, 그래서 이 뇌과학이 상당히 어렵고 예. 복잡합니다. 뇌과학자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 저거는 뇌에 어떤 작용 때문에 저런 행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이 과학을 쭉 한 2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모든 게 다 뇌의 신경작용으로 이해가 되는 예. 예, 그런 관점을 갖게 되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아는 상식의 수준에서 뇌는 뭐 좌뇌, 우뇌 이렇게 나눠서 뭐 좌뇌, 우뇌, 감정적인 거 또 이성적인 거 이런 기능을 담당한다. 요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뇌도 정말 이렇게 부분별로 담당하는 영역 기능이 다 다른가요? 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예. 사실 이제 뇌과학의 역사에서 보면은 뇌가 하나의 큰 덩어리였을 건데 전에는 네. 이게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생각도 못했었고요. 초기에는 이제 과학자들이 논의를 할 때 이게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난 후에는 하나의 세포 덩어리일 거야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과학 역사에서 밝혀왔고 그 이후에는 뇌 영역이 이쪽 영역, 이쪽 영역, 이쪽 영역이 각각 하는 일이 달라 이렇게 모듈화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라는 것들이 이제 밝혀져 왔죠.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 머리의 꼭대기 이쪽 부분에는 살짝 뒷부분에 우리의 감각 정보, 피부로 들어오는 감각 정보가 코딩이 되고 예. 우리가 소리를 들어서 이제 파악하는 정보들은 이제 옆쪽, 측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에 되고 우리 눈으로 감각하는 정보들은 이 머리 뒤쪽 부분, 여기서 이제 부분이 돼 있습니다. 예. 또 우리의 뭐 호흡을 조절하는 영역, 식욕을 조절하는 영역 이런 것들이 그 기능적으로 분화가 되어 있고 예. 또 이제 분화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다 얽히설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럼 사람마다 발달 영역이 다를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예. 그럼 그 발달 영역에 따라서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성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건가요? 이제 사실 이게 뇌과학을 깊이 들어가면 점점 어려워지는데 예. 이게 뇌의 구조를 살짝 알 필요가 있긴 해요. 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요 뇌와 척추 안에 들어있는 척수 예. 이 부분을 통틀어서 중추신경계라고 하고 그 밖에 나가 있는 신경세포들은 이제 말초신경계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말초신경계로부터 척수를 타고 쭉 올라가면 우리 목 위에 바로 요 부분쯤에는 뇌의 뿌리, 뇌의 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 위에 더 올라가면 이제 시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바깥쪽에는 대뇌 피질이 쌓고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동성이 커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예를 들면 파충류의 뇌도 아까 말씀드린 뇌의 뿌리 예. 이쪽 구조는 상당히 비슷해요. 우리랑 똑같진 않지만 근데 이 제 머리 껍질 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대뇌 피질 예. 여기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인간의 뇌는 훨씬 더 큽니다. 그 차이가 거기서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고위 인지 기능 같은 것들은 주로 이 대뇌 피질 껍질 쪽에 있는 구조물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기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안쪽으로 갈수록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거는 유전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서 예. 예를 들면 우리의 심장을 조절하는 것도 심장 박동이 어떻게 뛸 것인지도 사실은 우리 신경계가 조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신경세포들은 아까 말씀드린 뇌의 뿌리, 브레인스템, 뇌의 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신경세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기본적인 심장 박동은 되게 유사하다는 거는 날 때부터 그렇게 연결되고 구조화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근데 이게 대뇌 피질 쪽으로 오면
사람마다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음. 그리고 한 사람의 뇌를 관찰을 해도 전과 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공부하고 뭘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우리의 기능들이 바뀌잖아요. 예. 전에 할 수 없던 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쪽 영역들의 기능이 바뀌어가는 그게 거고. 후천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죠. 어. 뇌 세포는 다른 몸의 세포랑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 세포가 새로 생겨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나면 이 예. 상처 부분에 있던 피부 세포들이 분열하면서 새로운 세포들이 생기고 그걸 덮어서 상처가 났잖아요. 예. 이제 뇌 세포는 태어날 때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생기진 않고 조금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예. 대부분의 영역에서 뇌 세포는 새로 생성되지 않고 그거 가지고 그냥 평생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우리 뇌가 발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그때는 연결이 바뀝니다. 예. 이쪽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가지를 뻗어가지고 어느 영역이랑 연결될 건지 이게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미 만들어져서 더 이상 분화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 다른 세포들과 비교해서 큰 차이점은 연결을 맺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연결을 맺는 구조물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가지를 뻗은 거는 성장하면서 뻗어져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계속 변하는 건 그 가지를 뻗은 것이 다음 신경세포와 얼마큼 연결될 건가 얼마나 많은 개수로 혹은 얼마나 강한 강도로 연결된 것과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변하고 있죠.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다. 머리 좋은 거는 타고나는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특히 이제 IQ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게 선천적인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충분히 그 IQ 지능을 더 높일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예, 궁금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그것도 되게 과학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복잡한 질문인데 예. 첫째는 IQ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돼야 돼서 아하. 이게 또 문화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굉장히 다른 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은 대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두 가지가 섞여 있다. 좀 뻔한 답이긴 한데요. 예. 유전적으로 이런 신경 회로망이 어떻게 연결될지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전자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들이 더 복잡하고 더 많이 더 풍부하게 연결될 구조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그게 어디까지 개발될 거냐. 포텐셜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실제로 연결을 맺는 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변화가 되거든요. 예. 저희 이제 오늘 아나운서님과 처음 뵀으니까 아나운서님의 이름과 목소리와 얼굴이 예를 들면 제 머릿속에서 지금 시냅스 연결을 신경세포들 사이에 맺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능 자체가 바뀐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예. 선천적인 것도 있고 또 후천적인 면도 있다. 맞습니다. 예.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들이 공부는 타고나는 거야. 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확히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후천적인 노력 부분이 다들 너무 많이 비슷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 채우고 있으면 차이는 선천적인 부분의 차이로부터 나오니까. 예. 근데 이 과거처럼 공부가 이제 강조가 되지 않던 오래전 옛날 시절에 예. 이 선천적 차이는 요만큼인데 누구는 공부를 했고 안 했고가 아주 큰 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훨씬 더 결정이 났다면 현대 세계에 와서는 공부를 너무들 많이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도 많은 학부모들은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다. 그렇죠. 그 두 개의 곱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뇌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좀 정보를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뇌로 움직이는 이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뇌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또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걸 좀 이해하면 세상 사는 게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을 이해하는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그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짐을 하잖아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다이어트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담배 끊는다는 분들도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글쎄요. 이렇게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다짐을 하는 이유는 뇌과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그냥 뭐 관행적이고 늘 해왔으니까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행태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도 새해가 되면
새해 계획을 세우고 늘 작심삼일로 끝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심삼일이다. 왜 작심삼일이 될까? 의지의 문제인가요, 그건? 그렇죠. 의지의 문제인데 그 의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또 신경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기 예. 때문에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할 때 주로 하려고 하는 행동이 내가 생각이 바뀌어서 이번에 운동을 좀 해야겠어. 건강해져야 되니까. 우리 의식적인 생각을 바꾸면 어떤 습관적인 우리의 행동들을 바꿔나가고 그래서 나의 모습을 바꿔나가는 과정인데 네.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말 중에 하나가 명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예.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제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이었는데요. 네. 이 말을 새해를 맞이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예. 여기서 이제 제일 바뀌는 부분이 생각이 바뀌면 결과적으로 습관과 성격이 바뀌는 거고 그게 바뀌면 우리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맥락이잖아요. 네. 이제 생각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우리 뇌가 하는 생각인 것 같고 예. 근데 습관과 그럼 성격은 뭘까요? 글쎄요, 그건 습관과 성격, 그것도 뇌 작용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습관과 성격도 사실은 우리의 사고 과정이니까 예. 어떤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야,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신나고 즐거워라는 반응 혹은 난 좀 소심하고 부끄러워라는 반응 이것도 사실 우리 뇌에 있는 신경작용에 의해 나오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앞에 바꾸는 생각과 뒤에 바꾸는 습관과 성격 둘 다가 사실은 어떤 생각의 범주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는 뭘까 생각하면 앞에 바꾸는 생각은 의식적 사고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의지적이고 예. 의도적으로 바꾸는 생각. 예. 우리가 오늘은 밥 뭐 먹을까 점심 혹은 나는 지금 뭐 공부를 할까 아니면 놀까 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누구지 예. 이런 의식적 사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얘기하는 생각 부분이고요. 습관과 성격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외부 감각 자극이나 환경이 주어졌을 때 우리 몸에 이미 습관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반응 패턴, 그 사고 반응 패턴, 예. 그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우리의 의식적 사고를 바꾸는 것으로 우리의 습관적이 고착화된 반응 패턴을 바꾸면 우리의 예.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그럼 무의식적 행동인 거잖아요. 네, 자기가 맞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반응하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무의식의 반응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의식과 무의식의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예. 사실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것은 사실 착각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고 과정은 사실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아주 그중에 일부 중요한 정보들만 예. 의식에 떠올려서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되죠. 저는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정치체계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들이 사실은 이제 보고 체계가 있고 정보를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고 예. 그때마다 이제 반응 방식들이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되게 중요한 현안들은 더 윗단계로 상부에서 보고를 하고 관찰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들에서만 이제 정부 혹은 이제 행정부의 탑인 대통령 수준에서도 관찰을 하게 되고 근데 그런 맨 위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 이제 아까 의식 무의식으로 얘기하면 의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예. 나머지 이제 자동적으로 지금 여기 뭐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어떻게 소모해라는 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 예. 그렇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일종의 무의식의 영역이다라고 예. 비유하면 혹시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의식은 또 의지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의지라고 얘기할 때는 예. 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결정한 부분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 의지는 의식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작심삼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좀 의지가 약한 거고 그걸 좀 이어가는 분들은 의지가 강한 거고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런 것도 맞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부분이 의식적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의식적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점점 잊혀지고 우리의 습관적인 반응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나 운동해야지 했지만 다음날에는 운동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원래 내가 하던 방식대로 살게 되는.
근데 이제 요거는 또 우리의 일종의 보상 체계, 도파민. 요즘에 도파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도파민 뭐 중독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예. 도파민이 사실 우리 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혹은 사고를 했을 때 이게 되게 기분이 좋다. 이런 감각을 정보 부호화하는 데 있어서 도파민이 시그널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도파민이 적절하게 나와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도파민은 처음에는 보상을 받을 때 나온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고, 네. 근데 이게 연구를 점점 하다 보니까 보상 자체보다도 보상을 기대할 때 나온다. 아하. 그러니까 그 보상 자체보다 보상과 관련된 예측 오류로부터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초콜릿을 주면은 왜 초콜릿을 주지 하고 처음에 받으면 도파민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예를 들면 삐 소리가 나고 3초 있다가 초콜릿을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초콜릿을 받을 때 기분이 좋은데 나중에는 삐 소리가 날 때 이미 도파민이 나와요. 왜냐하면 삐 소리가 나오면 도파민이 나올 거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삐 소리 할 때 나올 때는 도파민이 나오는데 정작 초콜릿이 나올 때는 도파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 나오는 과정이 보상 자체보다도 예.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수치가 있고 그걸로부터 추가적으로 뭔가 변경돼서 나오는 예측 오류가 예. 되게 긍정적일 때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실생활에서 해석을 하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월급을 받을 때 예. 취직하기 전에는 막 월급을 처음 받을 때는 그게 예측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때 예. 혹은 우리가 갑자기 어떤 큰 돈이 들어왔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차피 나한테 주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는 다음에는 내 월급은 예를 들면 뭐 200만 원이야, 300만 예. 원이야. 근데 그 달에 3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엄청 기쁘지 않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예. 왜냐하면 그것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 값에 의해서 예측 가능하면 그러면 도파민이 별로 안 나온다는 얘기네요. 상대적으로 덜 나오게 됩니다. 예. 네. 예측하지 못한 어떤 보상이 있을 때 그때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고요. 그거에 따라서 마음의 결정을 바꿀 수도 있고 유지할 맞습니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작심삼일 얘기로 돌아가 보면 예. 처음에는 이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예. 내가 이제 운동을 할 거야. 나는 근육이 붙을 거고 살이 빠질 거고. 아하. 그 자기의 상상-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 예측 값에 의해서 이미 도파민이 나오고 있는데 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우, 힘들죠. 막상 시작하면. 현실은 3일 만에 뭐 어떤 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 예측 값은 있는데 보상 값은 없고 예. 예측 오류가 반대쪽으로 음의 방향으로 나오게 되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처음에 의지만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생겨서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작심삼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작심삼일을 뇌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서운해하고 화나는 감정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글쎄요. 이제 뭐 내가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또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뇌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습관적으로 나온다고 할 때는 예.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도 아직 다 알진 못하지만 예를 들어 그 현재 상황에 굉장히 의식적으로 반응을 하는 뇌 영역이 있고요. 예. 이거는 특히나 이제 새로운 환경일 때, 새로운 자극일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합니다. 예. 이걸 약간 운동으로 비교해서 해보자면은 자전거를 처음 타면 우리의 이 대뇌피질에서 자전거를 어떻게 탈 건지 우리 몸을 조절하기 시작해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다리를 더 밀고 균형을 그렇죠. 이쪽으로 잡고.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고 뭐. 네. 예. 근데 그거는 아주 되게 부드럽진 않잖아요. 처음에. 그럼요. 근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이 대뇌피질에 있던 정보들이 대뇌 안쪽에 있는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이제 딱 고정해가지고 예.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어허. 그게 이제 장착이 되고 나면 더 이상 대뇌피질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자전거를 알아서. 탈 때 이미 장착된 프로그램이 있는 영역만으로 그 운동이 다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반응 패턴은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조절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자동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할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감정적인 영역도 그와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에 어떤 이제 모욕적인 일을 당했다 예를 들면 예. 그러면 그때는 이게 모욕적인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당황스럽고. 예.
그때 근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나에게 되게 안 좋은 일이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럼 점점 화가 나고 그렇게 이제 감정이 가다가 근데 이게 습관화가 되면 이렇게 어떤 상황에 노출됐을 때 내 감정 패턴이 나오는 방향이 점점 고착화되면서 습관화되면서 아예 그냥 그런 성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중간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 좀 해소하는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이 습관화되기 이전에. 맞습니다. 습관화라는 게 사실 이제 인지과학적이나 혹은 상담이나 이런 쪽에서 설명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예. 이걸 이제 뇌과학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이제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뇌가 바뀌는 것은 결국은 연결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 방식은 우리 특히 이제 기억의 그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연결돼 있지 않던 게 연결되면서 기억으로 바뀌어지는 건데 예.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의 연결은 좀 약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대로 두면 점점 없어질 수 있는데 이걸 반복하고 하면 여기가 굉장히 공고화된다고 표현이 되는데 이게 더 이상 이제 반복하지 않아도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강화되게 됩니다. 이 강화가 충분히 일어나고 나면 나중엔 다시 바꾸기가 또 어려워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나쁜 습관 같은 게 들기 전에 예. 이런 시냅스의 강화가 충분히 일어나기 전에 그걸 고쳐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요즘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워낙 뭐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 그리고 또 뒤처지면 그에 따른 또 우울감이 생기고 또 뭔가를 꼭 해내야 되겠다는 강박증도 생기고 이런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요소들 이것도 다 뇌작용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맞습니다. 네. 모든 건 뇌작용. 제 결론은 그런데 근데 불안과 공포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점점 더 발전하고 편해지고 안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불안을 많이 느끼는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공포와 불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공포와 불안 뭐가 다를까요? 공포와 불안. 글쎄요. 약간 비슷한 말 같기도 예, 하고 예. 공포는 주로 즉각적인 위협 대상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날 잡아먹을 호랑이가 앞에 있거나 예. 뭐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다거나 이게 실질적인 위협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면 나타나는 감정 반응이 주로 공포 반응인데 예. 불안은 그 위협 반응이 당장 있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이걸 예측하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불안은 사실은 공포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능력을 필요로 해요. 네. 과거 기억이 있어야 되고 상황에 대한 종합이 있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불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포라는 것을 예를 들면 동물을 데리고 연구를 해보면 공포라는 감정은 되게 쉽게 좀 더 연구가 되는데 불안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이 복잡한 일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 쪽이 불안을 관여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인류의 이제 진화적 발달, 지능의 발달, 그리고 기술적 발달을 통해서 점점 더 먼 미래를 예측하게 되고 있어요. 예. 옛날에는 이제 신경계가 만들어질 때는 겨우 뭐 수초의 미래에 대한 반응하기 위한 몸 동작을 조작했을 텐데 1시간 후, 내일, 1년 후, 심지어 우리는 100년 후를 걱정할 정도로 미래를 예측하다 보니까 그러면 예측해야 될 불안 요소가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그것이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가 예. 그러니까 옛날엔 할 생각도 안 했던 부분들까지 위험 요소로 두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 불안이 너무 강조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게 자의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불안감을 내가 많이 느끼는 사람이다 하면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쉽지 않죠. 예. 네, 특히나 이제 현대 직장인들을 보면 일이 많아지고 막 의무가 많아지고 그러면 되게 불안해지잖아요. 예.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몸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세포들은 골격근 정도고요. 예. 사실 예를 들면 뭐 우리 대장과 소장을 어떻게 할지, 심장을 빨리 뛰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보면 나 식사를 했는데 인슐린을 좀 더 분비해야겠어 하고 췌장을 조절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의식적 컨트롤 밖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골격근 일부만 조절을 해서 우리는 그 상황에 우리를 놓이게 할 수 있는 예.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불안이나 이런 걸 관여를 해서도 우리가 생각으로 불안은 멈춰라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전혀 되질 않죠. 그렇죠. 전혀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죠. 네. 근데 우리가 어느 것에 집중할 건지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우리가 생각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사실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요. 심지어 감각을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주차 우리는 객관성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듣고 계실 텐데 네. 아마 내 귀는 열려 있고 나 모든 걸 듣고 있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만약 잠시 침묵을 하고 주변 소리를 들어보시면 예. 사실은 이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가지 소리가 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예. 뭐 밥하는 소리도 있을 수 있고.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뭐 맞아요. 주변에 교통과 관련된 소음들이 많죠. 굉장히 많은 소음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사실 그것들을 다 차단하고 있는 거죠. 그 소리는 실제로 우리 귀에 닿고요. 우리 뇌까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청각 정보를 프로세스하는 이 청각 피질에서 코딩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 수준에서부터 우리는 세상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선택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어떤 걸 기억하고 있을까? 이걸 앞에 말씀드린 이제 도파민 얘기랑 약간 섞어서 얘기를 해보면 예. 예측 오류, 생각했지 못했던 부분들에 주로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또 불안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나에게 오늘 어떤 일이 있었지라는 걸 생각하면 주로 나쁜 일이 있었던 것들, 또 내가 위험할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것들에 의식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오늘의 일상에는 사실 대부분의 것들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99%의 일들은 우리의 예측 오류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굉장히 감사하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예. 그중에 한 가지가 여기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군요. 맞습니다. 예. 그 생각을 머리에 띄워놓고 있으면 마치 그것이 내 오늘 일상에 일어난 전부의 일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중심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런 얘기를 하면 흔히 그건 되게 그냥 긍정적으로 보라는 약간 왜곡된 마인드가 아닌가라는 이제 반응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자. 예.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겨울에 추웠잖아요. 예. 예, 저희 건물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1층에 문이 착 열리니까 자동문이 열리니까 찬바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 너무 찬바람이 들어와서 이제 숨이 헉 막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추워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득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따뜻한 곳에서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의 반영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게 말씀드린 대로 그 차가웠던 순간, 너무 추웠던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불편하다는 생각에 예. 매몰되지 않는 것. 그래서 나의 일상에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좋은 사람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맺고 있는 관계들, 이런 것들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9번 칭찬받은 일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번 누구한테 혼난 거는 또 마음속에 많이 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이유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너무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게 전부인 양. 네. 예. 그래서 아까 뭐 도파민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 현대인들이 이렇게 불안과 우울을 느끼다 보니 도파민 나오는 걸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뭐 자극적이고 또 이렇게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자꾸 찾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도파민 중독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그런 현상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사실 요즘에 경고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과거에는
도파민을 내고 싶어도 낼 방법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근데 요새는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즉각적이고 쉽게 도파민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늘 힘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꾸 도파민을 갈구를 하게 되는데 근데 도파민의 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도파민은 한번 나오면 그만큼 나오기 위해서는 다음번에는 더 많은 양의 보상을 원합니다. 약간 신경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도파민이라는 건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이거든요. 예. 아까 신경세포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세포 그 몸체로부터 가지가 뻗어나와서 다음 세포로 연결이 되는데 이 신경세포 하나 안에서는 전기적 신호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세포 몸통에서부터 가지를 타고 전기 신호가 가다가 그 끝에 가서는 이 전기 신호가 화학 물질을 내보내게 돼요. 예. 그걸 우리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고 화학 물질이 다음 신경 세포의 전기적 반응을 또 일으킵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 신호, 화학 신호, 전기 신호, 화학 신호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 도파민이라는 게 뭐냐면 그 화학 신호를 만들어내는 물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의 보상과 관련된 신호이고요. 그러면 이 화학 물질이 나오면 그 뒤에 있는 세포가 이 화학 물질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기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걸 딱 받아가지고 도파민이 왔다. 우리도 이제 전기 신호를 만들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도파민이 한번 확 많이 나오면 이제 결합을 할 거 아니에요, 수용기랑. 근데 그럼 그 수용기가 좀 없어집니다.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과활성화를 막기 위해서. 예. 그래서 도파민이 나오면 나올수록 같은 양의 신경 정보에 대해서 그 보상을 정보화하는 양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게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마약 같은 건데 마약이 정말 위험한 부분은 뭐냐면 이 도파민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뿜어낼 수 있는 것의 역치를 한참 넘어서는 양을 한꺼번에 나오게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이 도파민 신호를 받는 다음 세포에서 그 수용기의 개수가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정보가 와도 어떤 보상이 와도 이만큼의 도파민을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기뻐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강한 자극을 그럼 더 원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부터는. 근데 이제 약물은 아예 인위적으로 그걸 넣는 과정에 예. 가깝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는 그걸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면은 원래는 일상에서 있는 작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작은 성취들로부터 더 이상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도파민이 계속 활성화가 되다 보면 그 기쁨을 느껴서 다음 행동을 해야 될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예. 더 이상 그걸 만들어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챌린지들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요. 아침에 뭐 찬물 샤워 예.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세히 보시면 우리를 약간 힘든 상황에 놓는 약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 도파민에 대한 역치를 낮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들어오는 어떤 작은 인풋들에 의해서 쉽게 더 보상을 얻을 수 있고 활력과 에너지,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그렇죠. 기쁨을 느끼는. 네. 예. 집 앞에 꽃만 봐도 예쁘다. 그렇죠. 예. 오늘 하늘이 맑아서 행복하다. 맞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힘든 일을 한번 겪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 마음이 이제 겸허해지고 예. 겸손해지면서 일상의 것들로부터 우리가 많은 기쁨을 다시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 과정이 사실은 이런 신경과학적인 원리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런 같아요. 의미에서 이게 과하게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뭐 위로, 공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서로 이해를 못해서 늘 이제 갈등을 빚고 또 대립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서로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위로와 공감. 특히 이제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공유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초반에 말씀을 드릴 때 뇌는 안쪽으로 갈수록 비슷하고 깊이 갈수록 비슷하고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되게 달라질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어느 정도 다를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뇌 뒤통수 부분은 사실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대뇌피질이 시각 정보가 안 들어오면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해요. 예. 예를 들면 처음부터 시각이 없게 되거나 나중에 혹은 시각을 잃은 경우에는 옆에 이제 청각을 처리하던 영역들이 점점점 넘어와서 거기에 있는 신경세포들을 다른 일을 하는데 쓰게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뇌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신부에 있는 뇌의 신부에 있는 영역들은 사람마다 비슷하지만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고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환경에 따라서 서로 굉장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공감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나랑 다를수록.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솝 우화 중에 하나가 두루미와 여우. 예. 예, 두루미는 긴 호리병에 음식을 준비했고 여우는 이제 넓은 접시에 준비했는데 이들이 준비를 할 때 이 골탕을 먹이려고 한다기보다 자기 딴에는 내가 즐거운 걸 상대에게 주려고 예. 준비를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서로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게 이제 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누구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보고 싶은데 누구는 예를 들면 드라마를 보고 싶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서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걸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엔 나는 이만큼 큰 걸 상대에게 준비해서 줬는데 정작 상대에게는 그게 크게 가치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기념일 이런 때 선물을 준비하거나 하면 그러면 이제 서로 계산이 달라지는 거죠. 예. 나는 100을 줬는데 상대는 50밖에 안 받았고 그러면 서로 서운한 부분들이 자꾸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뇌과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대가 나와 구조적으로 굉장히 다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원하는 것들이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사회적으로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 사람들은 어떨 때 기쁨을 느끼고 어떨 때 기분이 나쁜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뇌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작동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또 공감해야 되는 그런 맺음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역시 뇌작용보다는 이 학습의 효과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거를 제 방식대로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학습에 의해서 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아, 학습에 의해서 맞습니다. 뇌를 변화시킨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각을 바꾸면 결과적으로 습관과 성격이 바꾸는 과정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성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예. 내가 할 수 있고 의식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바꾼 상태에서 이게 반복이 되면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서 고착화가 된다. 그럼 그게 우리의 성격이 되고 그런 방식으로 변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고정관념으로 뇌는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불변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뇌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까 이제 연결을 맺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구조를 우리는 시냅스라고 부르는데 예. 이걸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수 현미경으로. 그러면 실시간으로 변하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오늘 처음 어떤 책을 읽었다라고 하면 그 책의 내용은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는 없었는데 그 책의 기억이 되려면 뇌에서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그 시냅스의 연결이고 그 연결은 실시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뇌가 다른 세포들과 다르게 처음에 태어난 상태로 그냥 그거 가지고 평생 산다고 말씀드렸지만 대신 그 신경세포들이 바뀌는 건 그 연결 방식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연결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우리의 경험과 학습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 예, 그렇게 그럼 생각해야 돼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학습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 뇌는 변화할 수 있고 그 변화된 뇌로 행동도 변한다. 맞습니다. 본인이 갖는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도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죠. 그렇게 정리한 게 맞습니까? 네, 정확한 요약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수업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을 또 추구하고, 이 행복도 역시 그러면 뇌과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 왜냐하면 이 행복은 너무나 주관적이잖아요. 어떤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객관화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돈 많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또 불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예.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특히 이제 뇌 연구를 하다 보면 뭐 동물이나 다른 종류의 뇌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행복이라는 감정이 동물들이 느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 정보를 만드는 신경 회로가 인간만 더 가지고 있는 대뇌 피질 쪽에 분포를 하고 있고 예. 주로는 이제 이 전전두엽의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지만 답을 드리자면 잘 모르겠다. 이건 더 연구가 필요한 맞습니다. 부분인가요? 그 행복감이라는 걸 느끼는 과정도 너무 복잡하고요. 예.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행복을 느끼는 대상들도 그때그때 다르고. 아까 이제 도파민이 주로 뭐 행복감, 기쁨, 쾌감 이걸 주는 호르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도파민을 많이 생산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일부 알아낸 행복의 요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부는 아니다.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행복과 기쁨의 신경 물질은 도파민이야라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게 있어요. 뭐 세로토닌. 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도파민과 비슷한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예. 행복의 감각 중에서도 지금 막 기쁜 거, 막 지금 뭔가를 얻어서 막 쾌감이 들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도파민에 의해서 좀 더 코딩이 된다면 잔잔한 행복감, 서서히 오는 만족감 이런 것들은 세로토닌의 작용이 신경 활동에서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연구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그것들이 되게 복잡 미묘하게 합쳐져서 행복이라는 결과물을 만들다 보니까 아직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예. 또 뭐 그런 물질 중에 하나를 또 생각해 보자면 옥시토신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옥시토신이라는 거는 산모가 수유를 할 때 우유가 나오게 혹은 이제 자궁 수축을 하거나 아기를 낳을 때 이런 데 쓰이는 물질로서 우리가 처음에 발견을 했는데 뇌에서도 자기만의 다른 역할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찾아지고 있고 이 옥시토신이 뇌에서 분비가 되면 우리는 좀 더 사회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좀 더 사람들을 만나는데 너그러워지고 예, 그런 데서 만족감을 더 느끼고 또 최근에 연구들을 보면 이렇게 피부를 살살 문지르는 우리 애완동물 살살 이렇게 긁어주잖아요. 예. 그 정도의 피부 자극이 옥시토신의 방출을 유도한다는 걸 밝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대고만 있기만 해도 아예 이 감각기 수준에서부터 옥시토신이 분비하게끔 예, 뇌에서 그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의 행복의 요소로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스킨십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요즘 뭐 대부분 이제 SNS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사람과 소통이 기계가 중간 매개체가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직접 소통하면서 이렇게 스킨십도 하는 게 우리 행복감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의 정보를 되게 막 시각적으로 많이 판단하는 것 같고 내가 뭐 촉각을 쓰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여기서 오는 정보들이 우리의 의식 수준에서 분석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무의식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오감 외에도 우리 몸에는 다른 감각들이 있고요. 이런 감각들이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 우리의 정서나 무의식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주제가 뇌로 있는 행복한 삶입니다. 워낙 이제 우리가 불안과 우울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뇌과학적으로 이 행복한 삶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끝으로 교수님께서 뇌과학자로서 이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가 조언의 말씀 해주실까요? 사실 이제 오늘 대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감사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뭘 어떻게 바꿔갈까 하는 이런 의욕적인 면을 갖는 게 또 한편 중요하겠고 그 외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어디에 중심을 맞추고 집중할 것인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내 일상에서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 늘 그곳에 있어서 잘 되는 것들 최근에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뭐 헬조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헬조선일까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 진짜 조선시대, 혹은 뭐 근대 민주화를 거쳐서 오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제 사회적 위기들도 있었고 예.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젊은 세대로 올수록 그런 걸 겪어보지 않았고, 이제 아까 도파민 회로 얘기할 때 설명드렸던 예측 오류 측면에서 이미 기대치가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내가 정상적인 대우를 받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 삶에서,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인가? 아하. 생각보다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뭐 어떤 많은 것들이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조율되고 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런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씩 되짚어 보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예. 네, 또 내일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 일상에 대한 감사, 그게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다. 뇌과학자가 바라보는 행복의 방법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 특집 방송 뇌로 읽는 행복한 삶,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권정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월요일부터 5시엔 대세남 설 특집 방송으로 보내드린 위로, 건강 그리고 행복에 관한 이야기 3부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시엔 대세남 오늘 마무리곡 더 터틀스의 해피투게더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선이었습니다.